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그야말로 뇌우 외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여당인 민주당과 쟁점 법안을 협상해야 하고 안으로는 당의 혁신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분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원내대표 되신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의 소회 짧게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원내대표 선거가 6월 16일에 있었고 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7월 1일에 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아무래도 혁신이 관련된 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우여곡절 끝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도 당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요. 쌍권하면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쌍권을 포함해서 인적 청산이 좀 부족하다. 또 한쪽에서는 야,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이거 붙이는 게 맞냐. 사죄 뭐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윤희숙 위원장 어떻게 잘 해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품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백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잘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 내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왜 누가 누구를 왜 네. 청산을 해야 되고 쇄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안철수 처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선 백서를 먼저 집필을 하자 네네. 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위원장께는 이제 좀 아픈 질문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정당 지지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 10%대를 이제 기록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MBS가 2000년 7월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이 20%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저 여야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비상계엄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을 했어요. 올 4월 탄핵 선고 전까지는 민주당과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했는데 지난 6월 대선을 계기로 해서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군데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 MBS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는데 자, 이게 끝이 없는 추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혁신이 좀 전에 얘기한 윤희숙 위원장 혁신이 하면은 지지율이 반등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먼저 우리가 지지율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했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상황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혁신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지지율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하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 중국 공산당 어록 중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도광양회의 정신으로 권토중례를 노리는 그런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칼을 숨겼다가 네. 때가 되면 그때 꺼내겠다. 그래서 이런 권토중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네.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은 보면은 연일 강공 드라이브예요. 특히 이제 내란 특별법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내란범이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해당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을 제한한다. 자,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결국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을 옹호한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공모를 했다거나 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에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연좌제가 아닌가. 정치적 연좌제요. 정치적 연좌제. 예, 정치적 연좌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게 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일당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당 독재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권을 쥐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자동적으로 지금 권력에 쏠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었던 그 모든 5가지 재판이 지금 줄줄이 다 연기가 되고 언제 이것이 재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백하게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되는 전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거나 또 협조의 대상,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입법 취지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가지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이제 올랐어요. 보면은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요, 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요. 특검이 결국 그 권력에 칼이 되고 있다.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선교 의원이나 원희룡 그 전 의원, 전 지사, 장관. 전 네, 장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노선이나 IC 문제와 관련해서 그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단체장들도 똑같이 IC 신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노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과잉 수사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하고 해서 그 검찰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보궐선거 때 아마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선거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 당 사무실에 기조국하고 조직국에 와서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다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자료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검에 지금 이첩이 안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로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국회 사무실도 그렇지만 개인의 자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자택에 대한 영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네.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개인의 자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왔는데 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네. 우리 윤상현 의원이나 그다음에 임종덕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수사를 하느냐. 특히 임종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임종덕 의원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사용했던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왜 용산의 대통령실로 가야지 왜 국회에 와가지고 임종덕 의원을 개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자료밖에 없는 국회에 와서 그걸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야당 말살 내지는 정치 보복성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정치 보복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혐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임종덕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다 요구하는 대로 검찰 수사관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영장 집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그 레코드 속에 계속 쌓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